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흐름에 대한 부분도 간략하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지 내가 이제 앞으로 뭘 할지 알 거 아닙니까? 네.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전에 뭐 청전 2, 3번 2단 김문호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조선화 한국화 그랬던 이런 작가들의 대가급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적기는 제가 힘이 너무 부족했어요. 현대미술 작가가 그까지 못 건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고희동, 김관호, 나의 이 세 사람 누구냐면요. 1세대 우리나라에서 일본 유학을 가서 최초로 회화, 서양화라고 하는 유화를 그렸다. 1세대 첫 번째 사람이 이 세 사람입니다. 고희동, 김관호, 나의 그냥 그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세요. 외우지 마시고. 고희동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기 자화상만 3개 그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요. 유학을 서양어로 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동양화 그렸어요. 근데 이제 이 고희동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빨리 넘기겠습니다. 김관호는 이렇게 생겼어요. 일본 동경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나라 최초의 누드화를 그렸던 유화로.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때 최고상을 받았대요. 그때 이제 동경 그 대학교 내에 있는 최고상을 받았던 사람인데 문제는 그 당시 때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그 인정을 못 받은 거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고향이 평안도였거든요. 평안도에서 이런 그림을 전시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을 하니까 그림을 안 그렸어요. 절필했어요. 절필을 하다가 결국에는 전쟁통에 뭐 행방불명되면서 이렇게 사라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그림 말고 북한의 뭐 대동강 뭐 이래가지고 풍경화 그린 그림이 몇 점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림이 정말 좋아요. 지금 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김관호의 작품은 천재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나혜석은 뭐 아시는 분도 잘 아시겠지만 최초의 여성 화가이죠. 여성 화가 1호예요. 나혜석. 이 사람은 돈도 많고 집도 잘 살아가지고 유학까지 보내줬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전시하면서 이제 워낙 인물도 출중했고 능력도 좋아가지고 남자들도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결혼을 그 당시 때 외교관이었어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 때 이 나혜석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안목을 갖게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너무 안목을 많이 가져가지고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 우리나라의 천도교 선교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이 났어요. 그 바람이 난 게 신문에 이제 대서특필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위자료가 어떻고 저쩌고 그것도 내용을 또 글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행여로 죽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유료 화가입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세 분을 얘기했던 것들은요. 이 고희동, 김관, 나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근대 미술, 회화 미술이 일단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결과가 보시면 알겠지만 다 별로 그렇게 잘 된 게 아니죠. 전쟁통에, 행여에 뭐 이렇게. 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좀 했던 게 서화협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서화협회. 뭐냐면요, 미술인들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문화예술을 서구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이 서화협회라는 것을 이 세 사람이 주축이 돼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 서화협회를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그 당시 때 만들어졌던 조선미술전람회라고 하는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단체가 또 하나 있었어요.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조선미술전람회라고 하는 이 단체, 이것은 뭐냐면요, 공모 형식의 단체였어요. 공모전을 많이 개최했었어요. 근데 서화협회는 회원들만 1년에 한 번씩 전시하고 미술인 교육하고 글 쓰고 책 내고 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서화협회는 민족적인 어떤 색채를 띠면서 일을 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20년 동안 어쨌든가 끌고 왔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비참하게 해체되고 없어졌지만 조선미술전람회, 조선통북부에서 만든 이 단체는 승승장구해서 국전으로 연결이 되고 지금 뭐 대한민국 미술대전 이것도 그 맥락은 조선미술전람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공모전이 왜 이게 생겨나게 됐냐면요. 예술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등용면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가 유학을 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오지 않는 한 유화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조선미술 전람회를 통해서 입선을 몇 번 하면은 특선 작가가 되고 뭐 특선 작가가 되면 초대 작가가 되고 그 사람들한테 개인전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주고 그런 제도를 만든 일본의 영향력이 우리나라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나라 현대미술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친일 뭐 이런 얘기 지금도 많이 하시지만 애지당초부터 친일이었어요. 우리나라 이 현대미술 화가는 그렇게 따진다면 다 조선미술 전람회부터 그 맥락으로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이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왜 비참한 말로를 행여로 왜 죽었겠어요? 밑보였잖아요. 블랙리스트 지금으로 따지면 왜 평양 가가지고 그 천재라고 했던 이 김관호의 이 사람이 왜 평양 가가지고 이런 정도의 실력을 가졌던 사람이 왜 마지막엔 절필하고 나중에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됐겠냐고요. 이제 결국에는 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때부터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박수근, 이중섭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이중섭도 결말은 그렇게 해피엔딩은 아니죠. 많이 마음이 아프죠. 스토리가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박수근은 더해요. 이 사람은 이제 조선미술 전람회에 연속으로 6회 입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거기서 심사위원도 되고 거기서 이제 등단도 하고 그렇게 자기가 화가로서 입지를 했지만 저도 오늘 알았어요. 이거 보면서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박수근은 살아생전에 한 번도 개인전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개인전을 한 번도 못 열었다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해고전에서 자기 그림이 전시가 됐는데 그게 막 그렇게 난리를 쳤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그림을 개인전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 옛날에 미군 PX 있죠. 미8군 PX라고 합니다. 거기에 조그맣게 우리나라에 온 미군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념품 하나씩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 그림 그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지 미군들이 그나마 그 당시 때 제대로 그림을 뭐 알고 가져갔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이 그렸던 이 빨래터, 뭐 엄마와 아이 이런 나무 이런 식의 우리나라 향토적인 그림이 미국인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하나씩 기념품을 가져갈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박수근이 그거로 결국에는 그림을 그렸고요. 마지막엔 저리비도 없어가지고 딸내미 몽당연필 빌려다가 그림 그리고 하여튼 뭐 그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박수근의 위작이 많은 이유가 박수근의 그림들이 그 당시 때 미국으로 많이 갔다는 거죠. 외국으로 많이 기념품처럼. 그게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진품이냐 가짜냐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중섭은 뭐 더. 자, 그 다음에 김한기, 유영국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박수근, 이중섭은 그래도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에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 어떤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한기, 유경국 이 두 사람은 우리나라 추상 1세대입니다. 추상이라는 걸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뭐 김한기 선생님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김한기 선생이 돌아가신 이제 그 전에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이분은 좀 부했어요.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일본 유학도 가시고요. 프랑스에 공부하러도 가시고 우리나라 홍익대학교에서 뭐 학과장도 하시고 뭐 나름대로 미술계에서는 가장 누릴 거 다 누리신 분이신데 말년에는 이 점으로부터라고 하는 이 지금 여기 그림 그리신 게 이게 다 점 찍은 거거든요. 네. 그 점을 찍어서 전체 화면을 그리는 이 그림에 몰두하시다가 결국엔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쨌든간 이 김한기 선생님의 이 작업은 지금도 제가 봤을 때 하여튼 좋습니다. 추상이라고 하지만 그냥 단순한 단색화의 추상이 아니에요. 이분은 뭔가 하여튼 그림은 울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이브 클라인
그 IBK 지가 색깔 만들어 그 파란색 하나 바르고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레벨로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의 그림이. 그죠? 네. 자, 유영국 선생님은 이분은 우리가 잘 모르시는 선생님인데 김학의 선생님 못지않게끔 이 추상 미술을 그렸던 분. 이분은 이런 산 그리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 산만 그 주구장창 그림을 그리셨는데 결국에는 홍익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까지 다 하시면서도 그림 그린다고 학교 다 때려치우고 혼자서 그림만 그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막 그림값이 막 천정부지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유영구 선생님, 김한기 유영구 추상 1세대이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대 선생님인데 이분이 박소보 선생님이세요. 혹시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까지 있었던 연구재단이 여기입니다. 네. 이분 밑에서 열심히 이거 정리해줬던 참 감기가 무량합니다. 하여튼간 여러 색을 하긴 합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이제 추상으로 따지면 아까 김한기 선생, 유영국 선생님 진행을 했다면요. 이분은 원래는 단색화였어요. 단색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김한기 선생님도 파란색이죠. 근데 파란색인데 그냥 파란색은 아니고 여러 가지 색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분도 검정색인데 이 검정색이 아니고 이상한 색깔인데 검정색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단색화. 자, 이우환 선생님 이분도 선 하나 그어놓고 점 하나 그어놓고 파란색, 뭐 검정색 그렇게 그림을 그리신다. 다 이분은 일본 모노화 대표하신 원래 일본에서 활동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본 모노화의 가장 대가이신 분이시고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단색화 모노화를 모노크롬화를 이제 진행하셨던 두 분이십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극사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뒤쪽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극사실은 세계적으로도 알아줍니다. 우리나라의 이 사실을 그리시는 작가분들 생각보다 이 재주가 보통이 높습니다. 그 1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창렬 선생님 물방울, 우리 인 선생님 물방울 많이 그리셨죠? 네. 요런 물방울. 이분은 파리에서 공부하실 때 그 화장실에 물방울이 그 타일에 붙어져 있잖아요. 그거 보고 그거 그랬어요. 혼자서.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극사실 진행하시게 됐었고 그 다음에 고영훈 선생 제주도 사람이신데 이거 그림이에요. 네. 이것도 그림이고 물론 실제 요거 보면요 참 허탈합니다. 여기 보이는 요거 이 사전 모양의 요거 있죠? 요거는 이제 사진을 꼴라서 붙여요. 이렇게 배접하듯이 딱 붙이고요. 옆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옆에 여기 잘잘잘 된 거 이렇게 낱장 요거 종이로 칼로 싹싹 오려가지고 하나씩 붙여요. 이렇게. 요거는 그림을 그리는데 요거는 그림이 아니고 여기 지금 여기 보니 까실까실한 천 느낌 있죠? 천을 실제로 저렇게 나달나달하게 만들어서 천을 붙여요. 그래야 천에다가 이렇게 싹 이렇게 색깔을 갖다가 입혀가지고 닦아내요. 그럼 결국에는 이미 종이 모양 이건 다 만들어지고 그림은 요것만 그려요. 네, 돌멩이 하나, 깃털 하나 그러는 거 극사실. 근데 워낙 재주가 좋아서요 이런 식의 그림 됩니다. 극사실이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미술 우리나라 작가 중에 서도 작가입니다. 서세옥 씨 아시죠? 그 사람 인자 해가지고 한국가 하시는 그분 아드님이신데 지금 뭐 하여튼 가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 작가 중 한 사람 설치미술로는 이 작업이 이제 처음에 이제 외국의 서도라는 이름을 알리게 된 작업이고 이 작업은 뭐냐면 우리나라 그 목줄 군인들 군번줄 있죠? 네, 군번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갑옷을 만들었었고요. 요거는 뭐냐면 그 우리나라 모기장 있잖아요. 망사천 모기장을 이렇게 뜨개질 해가지고 요 모양은 자기 집에 있는 대문이랍니다. 네. 모기장을 이렇게 뜨개질해서 만들었어요. 어쨌든 지금은 이걸 다 이제 수작업으로 이거 하는 분이 따로 계시거든요. 요거 하는 분. 근데 처음에는 이 친구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혼자서 앉아가지고 뜨개질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던 친구. 자, 그 다음에 최정화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삼청리움 혹시 가신 분 계시면은 삼청리움 가면은 아래서부터 위에 3층까지 그 가운데 원형
있어요. 거기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플라스틱 반짝이로 막 이렇게 층층이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최정화 씨 작품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플라스틱 바구니예요. 이거. 우리 여기 바구니 파는 데 가면 있는 거. 그걸로 아래서부터 쭉 쌓아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 꽃 모양의 모형물. 그거 이제 뻥튀기고. 최정화는 디자인과 출신이에요. 디자이너로 활동하다가 이렇게 레디메이드 오브제 작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친구가 요즘에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미디어 아트로 이제 조금 더 우리나라 미디어 설치 작업 쪽인데 이인남 씨라고 광주에서 작업하는 작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인왕 재색도라고 하죠. 예, 겸재정선에 그거를 4개를 비디오로 자기가 만든 겁니다. 사계절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 인왕 재색도의 그 이미지 위에 자기가 원하는 색깔도 집어넣고 해서 저렇게 비디오를 만듭니다. 여기 비행기도 지나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은 막 꽃이 피니까 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이 뭐 이렇게 피다가 화창해지니까 이제 수목이 우거지네요. 이제 여름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녹음이 우거지는 여름이 되면서 비행기는 한참 지나가네. 봄, 여름, 가을로 다 지나가는데 여기까지 가야지 끝나나 봅니다. 네. 자, 이제 그러다가 조금 색깔이 붉은죽죽해지면서 비행기는 사라졌고 비행기가 가네요. 비행기가 가고 있네요. 아직까지. 이제 붉어집니다. 가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눈이 오네요. 네. 그래서 눈이 돼서 하얗게. 자,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겸재정선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때 가장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을 가지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죠. 디지털이라는 걸 바꿔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명확해요. 이 친구의 작업은 명확해요. 주제도 그 내용도 그렇고 복잡하거나 어렵게 작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친구가 이인남이고요. 자, 강익중은 아마 여러분들 이제 아실 텐데 이 친구는 작업이 요거만 해요. 작은 거 있죠. 나무판에다가 캔버스천 씌워가지고 거기다가 그림만 그려요. 글자도 쓰고 뭐 그림 그리고 그래서 이걸 수만 개를 해요. 작업 혼자 앉아가지고 계속.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게 저 광화문에 예전에 그 경복궁 이거 큰 거 있었죠. 이거 일본 청사 없애고 거기 지금 이제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거 만들기 전에 가림막 작업을 이 친구가 했어요. 가림막에다가 자기 작업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했어요. 그래서 미디어나 설치 쪽은 이제 강익중이나 이 친구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주목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서양 미술 다음에 우리나라 미술에 대한 간략한 얘기만 잠깐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요. 자, 제일 마지막에 요거는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 거고 요거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 제가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서양 미술의 이런 흐름, 그다음에 한국 미술의 이런 흐름들을 대강 보니까 저는 생각이 K-팝이라는 부분이 결국 걸려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화로 따졌을 때는 K-팝이. 보세요. 한국 대중음악에 여기 제가 막 써놨지만 저는 보아, 소녀시대, 원더걸스까지는 기억이 나요. 싸이는 알아요. 방탄 여자친구 믹스나인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여튼간 여기까지 제가 그나마 들어봤어요. 근데 어쨌든간 한국의 대중음악이 전 세계 학생들의 청소년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옛날에 저도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팬이었는데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
학생들이 가출했다가 집으로 왔다 했잖아요. 지금 방탄소년단의 이 친구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전 세계 아이들의 우상이고 신이 되어 있어요. 네.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K-팝이라는 것, 일단 이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스포츠. 박찬호, 박세리는 우리나라 아이업 때 하나의 희망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박인비, 김연아, 박태환은 너무나 예뻐서 네. 그냥 지켜줘야 될 그런. 지금 손흥민, 유현진은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무찌르자, 이순신 장군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또 잘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상혁, 임영화 이런 친구들. 양궁, 쇼트트랙 이런 스포츠 같은. 언제 우리나라가 이런 쇼트트랙에서 김연아 같은 친구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네? 언제 우리가 박태환처럼 수영에서 그 400m 1등 끈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스포츠에서도 그런 정도의 힘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문화일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미래산업 얘기인데 삼성, SK 이게 뭐냐면 삼성 반도체 보십시오. 지금 일본과 지금 경제전쟁 하지만 아직 굳건합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SK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LG 가전은요 이제는 예술품이 되고 있습니다. LG 가전. 네. 그다음에 조선산업, 우리나라 LPG, LNG 그 조선 수주하는 건 전 세계 1위 아닙니까? 중국에서 그거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좀 뺏어가려다가 하도 애래가 많으니까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 우리나라 미래산업도 결코 5G 전기자동차 이 분야도 우리나라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분야를 우리는 지금 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촛불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루이 16세를 프랑스 시민혁명을 통해서 결국에는 왕의 목을 쳤잖아요. 단두대에 가지고 시민이 결국은 주권을 잡았단 말입니다. 민주주의가 그때 발견이 됐거든요. 우리는 왕목은 안 쳤지만 어쨌든 대통령 보내놓고 촛불로 지금 주권국가로 지금 일어섰어요.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시민혁명을 통해서 피를 안 흘리고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이 주권 국가를 가진 나라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이런 의식도 참 대단히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현상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의 문화일 수 있다. 우리의 어떤 가능성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24분에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남해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미술과 문화 가치. 저는 이제 이거 얘기하면서 진짜 제가 할 말은 이거였거든요.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주구장창 서론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뭐 이제 아시겠죠? 알아야지 내가 뭘 하는지 알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최소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현대미술이라는 거 공부하게 되면서 와이프가 녹방 그렸다 컴퓨터 앉아가 쓸데없는 거 본다고. 저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게 완전 무슨 그 퍼포먼스 같아요. 여하튼간 아는 만큼 보입니다. 미술도 자꾸 보면요 늡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서예를 잘 몰라요. 어떤 게 서예 글씨 잘 쓴 거고 어떤 게 잘 못 쓴지 잘 모릅니다. 왜냐면 제가 서예를 많이 안 접해봤거든요. 근데 그림은 대강 보면 저분이 이 그림을 위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했겠거니 또 어떤 작업으로 했겠거니 어떻게 살았겠느니 그림만 보면 대강 그게 저 나름대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그 분야에 나름은 아는 만큼 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마 남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적 상징성이라고 하는데 남해는 와이프하고도 싸웠어요. 남해는 이런 바다 풍경 좋고 그다음에 무슨 아직까지 때묻지 않은 그런 공기 좋고 그다음에 우리 때묻지 않은
지역민들 계시고 이분들 때문에 남해가 앞으로 미래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무슨 소리 아니에요. 남해를 생각하는 외부 사람들은 남해는 고급이라고 하는 어떤 마인드가 있답니다. 무슨 말이냐? 펜션도 럭셔리해야 되고요. 골프장 있고요. 네. 남해에서 폼나가 한 바퀴 돌고 뭔가 이렇게 좀 대우받고 그런 장소로 남해를 인정하는 거지. 남해의 경치가 좋고 물 좋고 동네 사람들 착하고 이거 아니다. 제가 갑자기 그 얘기 듣고 내가 잘 몰랐구나.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는 고급 문화를 소비할 수밖에 없다. 네. 관광객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남해는 항상 좋아요. 남해는 항상 물이 깨끗해요. 우리 착해요. 라고 하면서 다시 오세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 올 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남해에 훨씬 더 고급스럽고 지역이 향토적인 우수성이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뮬라시옹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허구, 허상이 진실보다 더 위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똑같은 물건이라도 하나는 브랜드 네임이 뭐 이렇게 멋진 게 하나 붙어져 있고 하나는 일반 거 아무것도 안 붙어져 있는 게 있으면 브랜드 좋다는 거 하나씩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브랜드 가치, 남해라는 가치. 이렇게 뒤에 이제 메이드 인 남해라고 했는데 메이드 인 남해가 싸구려가 아니고요. 메이드 인 남해는 아주 고급 브랜드여야 된다는 거예요. 고급 브랜드여야지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돈 쓰고 제대로 그 가져갔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야 이거 한번 봐 라고 내세울 수 있는 거지. 메이드 인 남해가 그거 옆에 가도 팔고 여기도 사고 그거 왜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문화 가치를 우리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왔는데 뭐 조금 멜랑콜리한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얘기 막 해요. 우리가 그 얘기 몰라가지고 좋아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 이브클라인 뭐 아까 파란색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파란색도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보고요. 메이드 인 남해 색깔, 블루 색깔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비견하자면 남해를 상징할 수 있는 우리 남해만의 색깔 만들 수 있거든요. 붉은색이든 빨간색이든 그건 메이드 인 남해 색깔인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남해에서만 판매되는 색깔입니다. 다른 데서는 없습니다. 고급스럽게 왜 이게 나왔습니까? 아까 전에 이브클라인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외국 사람들이든 외국에서 누가 오든지 간에 남의 레벨로가 좀 확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의 브랜드 가치도 올려지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도 준비가 되어졌을 때 이 남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0분이네요. 감사합니다.